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경상도 남자들 몹시 무뚝뚝하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무뚝뚝하겠냐, 가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것처럼 밥 먹자, 자자, 아는 이 세 마디 정도 하는 거 그거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희 아빠와 남편을 보면 확실히 경상도 남자들 좀 무뚝뚝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저희 아빠가 집에서 통틀어 5마디 이상 하신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 아빠와 했던 모든 대화를 합쳐도 아마 10줄이 안 될걸요. 하긴 아빠가 너무 바빠서 집에 계신 것도 거의 못 보면서 크기는 했는데 아빠 성격상 집에 계셨어도 아마 하루 종일 입 한 번 안 여셨을 것 같긴 합니다. 아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사업이 나름 크다고는 하지만 다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이윤을 많이 남기는 알짜배기 사업이라고나 할까요? 자동차 배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이 있는데 부품이 아주 정밀하게 디자인되어야 하고 안에 들어가는 금속 함량도 아주 까다롭게 맞춰야 되는 부품인가 봐요. 부품이 없으면 자동차나 배가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 실패 없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중요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는 부품을 아주 잘 예민한 부분까지 잘 맞춰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당연히 적은 사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회사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겐 모르지만 연매출이 수십억 원대에 달하고 아주 잘 나갈 때는 100억 원까지도 매출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다 제가 몰래 아빠 회사 이름으로 회사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본 사실이지 아빠는 한 번도 회사 일이 어떻다 저떻다 돈이 이만큼 벌린다 안 벌린다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20년째 이제는 차가 굴러가는 게 신기하다 싶을 정도의 고물차를 여전히 스스로 몰고 다니시니까요. 아빠가 양복 입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기름이 묻은 잠바, 그것도 20년째 엄마가 매주 정성을 다해 빨기는 하지만 빨면 빨수록 어쩐지 더 낡아버릴 것만 같은 그런 잠바가 아빠의 몇 안 되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아빠가 유일하게 그래도 즐기는 취미가 있는데요. 취미도 말 한마디 필요 없는 낚시입니다. 늘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집, 회사만 왕복하시다가 한 달에 2번 아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둘째 주와 넷째 주는 꼭 1박 2일로 홀로 낚시를 가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아빠한테 이렇게 조른 적이 있어요. 아빠, 내 친구들은 아빠가 낚시 가고 그러면 따라간대. 낚싯대 옆에서 봐주기도 하고, 아빠가 고기 잡으면 같이 먹기도 하고, 밤에는 라면이랑 피자도 시켜준다는데, 이번에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때마다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이래저래서 안 된다, 위험해서 안 된다 이런 대답도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2번 척척 젓고는 낚싯짐을 꾸려서 휙 밖으로 나가버리시곤 했습니다. 아빠가 대답도 없이 그렇게 나가버리니 어린 저는 남겨진 채 혼자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었죠. 그때마다 엄마가 저를 안고 위로하면서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무심한 인간. 돌덩이도 예쁜 딸내미가 저렇게 얘기하면은 돌아보는 척이라도 하겠네. 어쩜 저렇게 나무토막 같은지. 내가 저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결혼을 했나 몰라. 그런 일이 몇 번 있은 다음부터 저는 아빠에게는 아예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딸이 되었죠. 당연히 서먹서먹하고요. 조금 컸을 땐 엄마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어이없긴 했지만 그게 정답이다 싶은 대답이었습니다. 눈 돌아서, 미쳐서, 내가 정신 나가서. 너 나중에 진짜 남자 잘 골라. 그래도 말은 10마디 이상 하는 사람이랑. 꼭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라, 응? 남자 수다스러운 거 못 쓴다고들 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저렇게 입이 없어도 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끊임없이 나불거리는 사람이 나아. 귀에서 피가 나도 속에서 답답한 건 없을 거야. 제가 생각해도 저희 엄마 아빠 진짜 희한한 커플이거든요.
아빠의 입이 절대 열리지 않는 입이라면 엄마의 입은 절대 닫히지 않는 입입니다.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말이 저렇게 없어진 건 혹시 엄마 때문이 아닐까. 엄마가 아빠 목까지 말을 다 하니까 굳이 아빠는 입이 필요 없어서 혹시 퇴화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엄마 반 아빠 반입니다. 조금 진중하고 하나를 파고드는 건 아빠를 닮았지만 하고 싶은 말하고 그때그때 털어내야 하는 가벼운 성격은 엄마를 닮았어요. 그래서 아마 연구소의 연구원 직업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현미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은 저에게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일단 현미경 밖에서는 전 투머치 토커가 됩니다. 제가 현미경 안에서 뭘 봤는지, 어떤 걸 봤는지, 그걸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끝없이 말해야 하는 수다쟁이인 거죠. 그렇게 연구원 생활 4년 차에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희 연구소에 특수 비이커를 납품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젊은 사람이 저희 연구소가 이런 비커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보다 더 열심히 연구해서 샘플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플라스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또 열심히 연구해서 가져오고 하길래 젊은 영업사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회사에 저런 사람 있으면 사장님은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쯤 지난 뒤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혼자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다른 직원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사장님이 엄청 신뢰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이 한 10분쯤 있다가 저희 미팅이 다 끝나고 집에 갈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이 사장입니다. 저는 이미 10분 전에 제가 수다 떨듯 했던 말은 까맣게 잊어버린 터라 아니 이 사람이 뜬금없이 왜 갑자기 자기가 사장이라고 하지?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고백하기 전에 어필하는 건가? 라는 착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10분 전 제가 한 말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알고 몹시 당황했죠. 저희 아빠의 미님이 판박이를 밖에서 만난 것 같은 당혹스러움이랄까요? 어머,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영업사원인 줄 알았어요. 1인 기업이라서요. 이 연구소에서 저희 비이커랑 플라스크 너무 잘 써주셔서 다른 데도 많이 납품 계약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감사 인사드리려고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제 남편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길게 말한 건 남편으로서는 평생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던 거였어요. 남편도 그만큼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그래도 말을 튼 저희는 문자로 간단하게 안부를 주고받다가 비이커와 플라스크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조금씩 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결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제가 가장 큰 갈등에 빠졌던 건 제 남편이 아버지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였습니다. 자존심도 엄청 세서 만약 나중에라도 아빠와 자존심 싸움을 벌이면 가운데서 제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십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엄마를 한번 보여드렸죠. 딱 2시간 만나고 들어온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 평생 네 아빠 하나만으로도 벅찼어. 혹시 내가 욕심이었던 거니? 아니, 내가 사위랑 찜질방 가서 수다 떨면서 드라마 보고 계란 까먹는 걸 원하니? 아니면 사위하고 팔짱 끼고 백화점 쇼핑 가는 걸 원하니? 그래도 명절이라고 왔으면 집에서 한두 마디 남자 목소리가 들릴 정도는 입을 열어주는 사람을 사위로 들여야 될 거 아니야. 1박 2일 동안 딱 한마디도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밥만 먹고 쉴 텐데. 아니 사위놈도 저렇게 네 아버지랑 똑같은 놈 데리고 오면 그게 명절이니? 정막강산 비구니 절이지. 엄마의 한탄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와 똑같은 게 마음에 걸리면서도 말 없는 거 외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든 면이 저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대신 정말 진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1인 기업이라고 해서 그래도 몇 명 직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 하나, 그 다음에 실제 제품을 만들어주는 사람 하나, 그리고 잡일해주는 격리 겸 총무를 하는 사람 하나,
이렇게 3명이 운영하는 회사더라고요. 국가에서 보조금도 받고 아주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특이한 재질의 물건을 만드는 회사라 그런지 전망은 유망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회사를 키울 생각에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업이 더 커지기 전에 결혼을 해서 조금 안정을 찾자라는데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엄마는 그 이후로도 한두 번 만나 밥을 먹었지만 문제는 아빠였어요. 일단 아빠한테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부터 제게는 난관이었는데 둘 다 말이 없기로는 세계 1, 2위를 다툴 사람들이니 대체 어떤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한 은하계에 2개의 태양이 뜰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저희 아빠가 침묵의 황제라면 제 남편감은 침묵의 대마왕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3일 밤을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일단 둘이 밖에서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한 후에 둘째 주, 넷째 주 낚시 가는 아빠와 남편을 같이 낚시터로 보내겠다는 계획이었죠. 정말 다행히도 남편 역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아빠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남자친구랑 밥 한번 먹자고 했더니 아빠 미간이 탁 찡그러지더라고요. 저희 아빠 말씀이 없는 대신 표정으로 의미하는 말이 몇 개 있거든요. 저랑 엄마는 그걸 아빠만의 얼굴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간을 한번 찌푸리면 마음에 안 드는데라는 뜻이고 2번 찌푸려서 주름이 3개가 만들어지면 너무 싫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눈을 지그시 감고 이마에 가로 세로 줄이 다 가게 얼굴을 찡그리면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라는 뜻이죠. 대신 입꼬리 안쪽이 실룩 올라가면 괜찮다는 뜻이고요. 입꼬리 2개가 실룩실룩 움직이면 좋다는 얘기예요. 엄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빠가 정말 드물게 치아가 딱 3개쯤 보이게 입 벌리고 웃을 때가 있어. 그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치아를 보이신 걸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대체 엄마는 그 얼굴을 언제 봤어? 엄마가 씩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태어났을 때, 너 태어나고 처음 왔는데 딱 그렇게 치아색에 보이게 웃더라. 나도 그때밖에 못 봤어. 와, 순간 울 뻔했어요. 평소 아빠가 과연 나를 딸로 생각하고 있기는 한가, 사랑을 하기는 하나, 내 이름을 알기는 할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지냈는데 엄마 말씀을 듣고 나니 수십 년간 서운했던 게 싹 사라질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쨌건 아빠에게 처음 남자친구를 얘기했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표정이 얼굴에 확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단 밥 한번 먹고 둘이 낚시나 가시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계속 아래만 쳐다보며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던 아빠가 고개를 들고 저를 힐끔 보는 겁니다. 이거는 관심을 보인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기회를 틈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친구가 낚시 되게 좋아해. 얼마 전에는 돔도 잡았다고 하던데? 굉장히 큰 돌돔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무슨 포인트를 안다나? 그랬더니 아빠의 입이 한쪽이 실룩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됐다. 이거는 되는 만남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일단 밥 먹고 언제 날 잡아서 아빠랑 낚시 한번 가는 거 어때?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그래도 입을 열더라고요. 아버님, 낚시 좋아하셔? 응, 매달 둘째 주, 넷째 주는 꼭 낚시 가시니까 한 번쯤 같이 다녀오는 것도 둘이 조금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장인이랑 사위사인데. 제 말을 듣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밥을 먹는데 저랑 엄마는 정말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서로 인사를 하면서 입을 연 이후에는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엄마가 가운데서 여기 말 걸고 저기 말 걸고 하느라 진이 빠질 지경이었죠. 그래도 장모가 물어보니 단답형으로 대답해주는 제 남자친구와는 달리 아빠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는 혼자 쓱 일어나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남들이 보면 이 자리가 너무 싫고
같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보다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한다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체 어느 지점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아빠가 오빠를 원수 보듯 한다고 생각해서 혼자 엄청 걱정했는데.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밥 끝까지 드셨잖아. 마음에 안 들면 밥도 안 드시고 나가시지. 와, 정말 이 사람이 초긍정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말없는 남자들끼리는 그런 게 통하는 건지 정말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하기 그지없는 식사를 마치고 다음 주 주섬주섬 낚시를 가시는 아빠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아래서 미래의 사위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조금만 친절하게 해달라고요. 같이 잘 다녀오라는 저의 간곡한 부탁에 역시나 아빠는 아무 말도 없이 휙 나가버리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정말 꾹꾹 참으며 두 사람이 그저 싸우지만 않기를 바랬습니다. 아빠가 저녁 10시쯤 들어오시더라고요. 현관으로 쪼르르 나가 어땠냐, 많이 잡았냐, 괜찮았냐 말하는 제 앞에 아무 말 없이 아이스박스를 내려놓고 씻으러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제나 저제나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살짝 부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방에 있다가 생선을 손질하러 나온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아빠 기분 좋아 보여. 왜? 아빠가 무슨 말 했어? 예, 네 아빠가 무슨 말 할 사람이니? 기분 좋아 보인다는 건 입꼬리 한쪽이 올라간 채로 씻고 나왔다는 거지.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일단 아빠 기분을 확인하고 나니 남자친구 반응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기다릴까 하다가 새삼 깨달았죠. 절대 전화 먼저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사실 이 부분 가지고도 몹시 많이 싸웠는데 결국 제가 졌습니다. 그나마 절반의 승리라고 여기는 건 그래도 몇 번의 싸움 끝에 하루 2번 살아있음을 알리는 문자 정도는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전히 전화는 용건이 정확해야만 하는 게 제 남자친구입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야죠. 어쩌겠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왜 연락을 안 해줘?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연락을 해? 지금 집에 들어왔어. 아니, 아빠랑 어땠는지 말을 해줘야지. 낚시 잘했어. 아빠랑 대화 좀 했어? 낚시터에선 떠들면 안 돼.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뭘 바란 게 잘못이죠. 그래요. 낚시터에선 떠들면 안 되죠. 정말 두 남자는 열심히 낚시만 하고 온 거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남자친구를 붙들고 앉아서 정말 들들들 볶아가면서 캐물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아버님이 자기를 싫어했으면 낚시터를 같이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갯바위 낚시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포인트를 잡았을 거다. 그런데 자기를 일행으로 인정을 해줬고 옆에 앉아서 같이 낚시를 했고 함께 미끼도 나눠서 썼고 물고기 통도 공유했다. 낚시에서는 이 정도면 찐친이다 라고 말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대체 이 사람이 찐친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걸까? 대체 찐친이 뭔지나 알고 쓰는 말일까? 라고 말이죠. 답답했지만 어쩌겠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을요. 다행히 엄마를 통해 들은 아빠의 반응도 그다지 나쁘진 않았고 저는 큰 고비 하나 넘기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생활은 비교적 순탄했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열심히 일했죠. 문제는 더 이상 연구소나 학교에서 비이커를 대량 주문하지 않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하겠지만 남편이 만드는 유리 함량이 높은 비커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물론 시약이나 기타 등등 안정성을 위해서는 유리 비이커가 제일 좋기는 하죠. 플라스틱은 녹을 수도 있고 다른 성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대체재들이 많이 발명이 되면서 남편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줄기도 했고 또 일부 수요처에서는 저처럼 퀄리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소모품 개념으로 몇 번 쓰다 버리지 뭐 라고 하면서 단가가 싼 것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사업이 더 잘 될 줄 알고 확장의 꿈을 키우던 남편이 탁 주저앉게 된 거죠. 첫 번째 고비는 여기서 왔습니다. 아예 연구개발에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서 고가더라도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물건을 만들던가 아니면 차라리 저렴한 걸 가득 가져다가 박리담회로 판매하는 사람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남편은 많은 고민을 하는 듯 했습니다. 성격과 스타일을 생각하면 박리담회는 정말 남편 성격이 아니거든요. 한 군데 납품을 하더라도 자기 물건의 진가를 알아주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물건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리담회는 아무래도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연구개발에 좀 더 몰두하다 보니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남편 자존심에 집은 건드리기 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음에 시부모님이 물려주시기로 한 유산을 미리 조금 받는 것으로 아마 R&D 비용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저도 연구소 출신이라 알지만 연구개발비가 그렇게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물건을 생산하고 시제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 한 번 생산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드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제대로 쓸 수 없이 한 번 만들어보고 폐기하는 비용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연구를 하려면 항상 자금이 두둑해야 하거든요. 남편에게 그런 자금이 있을 리가 없죠. 매시간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신혼인 저도 같이 덩달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저랑 남편 잠깐 와서 아빠 좀 만나고 가라고요. 아빠가 부르시는 일은 없는 일이어서 혹시 크게 편찮으신가 싶어 남편과 불이 나게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아빠가 아무 말도 없이 통장 하나를 내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른 받아들었죠. 아빠 이게 뭐예요? 하고 딱 열었는데 통장엔 5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빠가 말없이 턱으로 통장을 휙 가리키면서 가져가라는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답답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돈인 줄 알고 내가 가져가는지 정도는 말해줘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업자금에 보태라고요.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갑자기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코끝이 눈에 띄게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통장을 다시 아빠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아버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폐를 끼칠 순 없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서 잘해볼게요. 저는 순간 너무 답답했어요. 아무리 제 아빠 돈이기도 하고 제가 아빠 돈을 함부로 쓸 건 아니지만 아니 힘들어하니까 부모가 사업자금 좀 빌려주겠다는데 그거 덥석 받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꼭 여기서까지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야 되나라는 생각에 짜증까지 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둘이서 낚시 갔을 때 뭐라고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앞에서는 첫 대화였던 것 같아요. 이자 3%. 참 저희 아빠도 대단하시죠? 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가타부타 말없이 이자 금액만 딱 얘기한 아빠도 어이가 없었는데 더 어이없는 건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가만히 듣더니 통장을 쓱 끌어당기면서 계약서 써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체 이 남자들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건지 저랑 엄마는 서로 포기했다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빠에게 돈을 가지고 가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매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 시작한 6개월 뒤부터 정말 아빠에게 원금과 더불어 이자 3%를 꼬박꼬박 갚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럴 거면 집에 월급이나 좀 더 가져오라고요. 아빠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어차피 자식한테 그렇게 빌려준 사업자금 아빠도 크게 돌려받으실 생각 없을 텐데 그거 그렇게까지 꼬박꼬박 갚는 거 오히려 더 정없어 보인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부모 돈일수록 더 잘 갚아드려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치고 멀리 있는 사람까지 잘 챙기는 사람 못 봤다며 가까이 있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이에요. 얼굴이 좀 달아오르더라고요. 내 부모 돈 나만 너무 헐하게 생각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주고 실행해주는 남편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업은 아빠에게 돈을 빌린 지 6년 만에 완전히 정상 궤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슬슬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죠. 당연히 돈도 다 갚았고요. 처음에는 돈을 뭐하러 갚나 싶었는데 돈을 갚고 나니 제 속도 좀 시원하고 엄마 아빠한테 좀 떳떳한 것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이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겠구나 싶었는데 항상 불행은 그런 순간에 죽순처럼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빠 밑에서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오던 분이 잠적하셨어요. 저희는 사실 그분이 잠적하셨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만두시고 아빠가 쓰러지신 건 줄 알았는데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잠적으로 인해 아빠가 쓰러지신 거였더라고요. 그동안 아빠가 개발하면서 쌓아온 모든 데이터를 들고 상대 회사로 가버리신 겁니다. 그 대가로 그분은 5억 정도 상대 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저희 아빠가 꼼꼼하신 부분도 있지만 너무 사람을 믿으셨던 탓인지 특허며 뭐며 아무것도 걸어놓지 않으셔서 설계도 그리고 금속의 비율 이런 거를 적어놓고 기록해놓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간 겁니다.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중요한 사업의 핵심을 빼앗긴 아빠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신 거죠. 회사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당장 납품해야 될 건 연말까지 줄줄인데 누구 하나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랑 엄마는 자칫 잘못하면 미리 주문 넣은 회사한테 몇 배로 돈을 물어내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모골이 송연해지고 아득해졌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집을 팔아도 그거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말입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넋이 나간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빠 공장 일은 조금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눈물나게 고마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이 자기 회사를 바로 아래 부사장한테 운영을 일임하고 저희 아빠 회사로 와서 수습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 의논도 없이 아빠 회사 출근 준비를 하면서 바로 전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장인어른 회사로 출근할 거야. 당분간 집에 자주 못 들어올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그런 말 없었잖아. 지금 이번 주부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연쇄 부도가 날 거야. 부도 나게 되면 장인어른은 물론이고 기업체 그리고 부모님이랑 우리 모두 무사하지 못해. 큰 돈이 걸려있고 어떻게든 사업 안정화시켜야 되고 모든 자료 들고 도망간 사람이랑 법적인 싸움도 벌여야 되니까 당분간은 나 집에 많이 못 들어올 수도 있어. 남편과 연애와 결혼 도합 거의 10년을 넘게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긴 얘기를 제게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남편은 팬티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넘어가기 시작한 아빠의 사업을 위해 고군분투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몇 시간씩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를 찾아가서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며 얼마나 크게 도의적으로 일이 커질 수 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정말 옆에서 제가 제 머리카락이라도 잘라 집신이라도 엮어 신기고 싶을 정도로 고맙고 미안했어요. 그렇게 6개월, 7개월이 지나면서 아빠의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나자 남편이 대대적으로 아빠 회사를 살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때까지 아빠가 평생 얼마를 버셨냐고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엄마한테는 아빠가 매달 갖고 왔던 월급과 보너스를 물어보고 직원들한테 상여금으로 나간 게 대체 얼마 정도나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의 표정은 몹시 골똘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게 몇 번 반복된 후에 엄마가 저한테 슬그머니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네 아빠 사업을 자기가 이어서 하고 싶은 건가? 뭔 소리야. 저 사람도 자기 일이 있는데 분야가 다른데 그럴 리 없을걸? 근데 왜? 아니 그래도 네 아빠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꼭 다시는 못 일어날 사람인 것 마냥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 같아서 10년 전 운영서부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혹시 들은 거 있냐고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냥 안정화만 시키고 유지만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엄마의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좀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밤잠도 못 자고 입술 부르터가면서 아빠 사업 살리겠다고 뛰는 사람한테 배은망덕한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유,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사람 얼굴이 탱탱 부어서 다니는 거 안 보여? 아빠 사업을 저 사람이 먹으려면 진작에 먹었지. 자기 사업 있는데 아빠 저렇게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회사 일단 살았다며. 그러면 위기는 넘긴 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사활을 거니까 그렇지. 사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그제야 저도 살짝 갸우뚱하기는 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성실한 성격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라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긴 했거든요. 게다가 회사를 몇 년 전에 그만뒀던 사람들까지 다 찾아가서 이런저런 걸 물어보고 오고 현재 회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들이는 등 결국 아빠와 함께 일했던 직원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이 사람이 아빠 편이 아니라 자기 편인 사람들을 회사로 끌어오려고 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성격에 회사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건 죽기 전엔 안 된다고 하실 텐데 자기가 누워있는 동안 사위가 자기 사업을 꿀꺽하기 위해 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아빠가 가만히 계실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가만히 계시지 않은 건 둘째치고 일어나셨다가도 다시 뒷목 잡고 쓰러지실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누워있는 아빠한테 찾아갈 때마다 자초지종은 말도 못하고 아빠한테 계속 아빠가 얼른 일어나야 사업을 다시 정상화하지. 아빠 없어서 힘들어. 아빠 없어서 힘들어. 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두 번은 아빠가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뜬 채 눈가에 스르륵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이렇게까지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위한테 사업체를 뺏긴다면 정말 초상날 일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한번 사람 마음에 그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저거 우리 아빠 사업체 먹으려고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고 남편이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봐도 저거 우리 아빠 몰래 사업체 꿀꺽하려 그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마음이 점점 지옥으로 변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간만에 장인어른을 좀 뵈러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아빠가 쓰러진 지 8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제가 그랬죠. 바쁘다고 계속 못 가더니 어째 짬이 났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직접 가서 말씀드려야지. 뭔가 불안했어요. 혹시 누워있는 아빠 귀에다 대고 누워 계시는 동안 사업체는 제가 잘 관리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져갑니다. 이딴 얘기하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저도 마음 한켠에는 남편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애써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저의 불안함을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빠를 만나러 가기로 약속을 하고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상상 저런 상상을 하면서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 될 남편이 집에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침대가 늪처럼 나를 쭉 빨아들여서 정신은 똘똘하게 깨있는데 도저히 몸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물 먹은 솜 같다고나 할까요? 방에 들어와서 제가 자고 있는 걸 본 남편이 무심하게 통화를 하면서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아마 급하게 일 수습하다가 옷을 갈아입어야 될 일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종종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중요한 미팅을 가려면 집에 와서 양복을 갈아입고 나가고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건가 보다 했죠. 그러면서 저는 어차피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 그냥 아는 척 말고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일단 37억은 해놨고 회사가 그 정도 가치는 가지는 거니까 어쨌건 사시는 분도 그 정도 자금은 있다고 하셨으니 뭐 회사 매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 인간 진짜로 우리 아빠 회사를 팔아먹을 생각이었나 보네라고 말입니다. 아니 회사 하나를 파는데 고작 37억이라뇨. 우리 아빠 회사가 아무리 구멍가게라곤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최대 매출 100억이 넘던 회사인데 고작 37억에 팔아넘긴다는 말이잖아요. 이 인간 정말 머리 검은 짐승이었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 사업 어려울 때 아빠가 그렇게 도와준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빠가 저렇게 누워 계신데 회사 매각을 할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뿔딱지가 나면서 머리카락이 삐쭉 서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아주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으니 그게 아빠 회사가 아니라 자기 회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남편은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 나갔고 저는 그때부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퀭한 얼굴로 남편이 밤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차려주면서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양쪽 회사 하느라 너무 힘들지? 그러게, 정신이 없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사업을 하나 정리하는 게 어때?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약간 화가 난 듯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정리해? 지금 정리할 사업이 어딨어? 어떻게든 2개 다 살려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정리하라는 소리나 하고. 됐어. 국이나 더 줘.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정말로 사업을 정리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후에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파는 걸 혹시 나한테 들킨 것 같아서 미리 화를 내고 발뺌하려고 수를 쓰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코를 드르렁 걸고 자는 남편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아침 일찍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가슴을 펑펑 치며 이러시더라고요. 아우, 내가 어쩐지 그럴 것 같았어. 아니, 아무리 장인 사업이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의심이 되는 거야. 얘, 내가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사위는 저렇게 애를 쓰고 힘들어하는데 장모란 게 옆에서 우리 사업체 가져가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 그래도 내 촉이 자꾸만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어떡해. 그런데 지금 네 얘기 듣고 나니까 완전히 빼박이잖아. 엄마 말을 듣고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로서는 아빠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는데 아빠를 선택해야 되냐 남편을 선택해야 하냐의 기로에 속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써줘서 고마웠던 남편이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해서 대충 사업이 망하지는 않게나 만들어놨다가 아빠한테 넘기지 왜 그런데 욕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나를 갈등하게 하나 싶었던 거죠. 그로부터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지옥이라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남편은 몹시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니, 샤워하면서 안 하던 콧노래를 다 부르더라니까요. 제 합리적 의심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어갔죠. 저 인간 저거 회사 팔고 돈 벌 생각에 신났구만. 그러면서 저는 혼자 상상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빠 사업을 팔아먹고 나면 나는 이혼을 해야 될 텐데 이혼할 때 그러면 위자료로 아빠 사업을 달라 그럴까? 아니지. 아빠 사업을 팔았으니까 매각한 돈의 3분의 1을 달라고 해야 되나? 그 돈 가지고 아빠한테 다시 사업을 차려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미우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런 상상을 하지 않고 상황이 닥쳐왔을 때 당황할 건 더 싫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고민하다 복장이 터져 죽느니 차라리 바로 물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는 남편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우리 아빠 회사 팔았어? 그랬더니 남편이 한심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난번부터 왜 자꾸 회사를 파네 안 파네 그래.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듣고 다니지 말고 그냥 좀 있어. 회사 안 팔아. 그렇게 짜증과 성질의 중간 정도 되는 대답을 하고 남편은 훅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또 제가 끝까지 캐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궁금한 거 꾹꾹 참다가 남편과 함께 아빠를 보러 갔습니다. 아빠는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게 앉아 눈을 꿈뻑꿈뻑하며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잠에서 깨서 그렇게 정신이 살짝살짝 돌아오시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앉아서 한숨을 쉬신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진정제와 약에 취해 주무시곤 했거든요. 남편이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 가만히 다가가 아빠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남편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아빠의 눈이 멍하게 약에 취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아빠의 눈빛으로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아빠가 갑자기 제 남편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혼돈의 도가니더라고요. 아빠가 우는 것도 처음 봤는데 게다가 제 남편의 손을 잡고 울다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저는 저희 아빠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더 어이없었던 건 남편도 아빠를 붙들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년을 한 방에 갇혀 있어도 2마디 이상 서로 나눌 것 같지 않던 남자 둘이 손을 붙들고 꺽꺽 울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간호사와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도 신기하다는 듯이 흘끔거리고 와서 슬그머니 구경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남편과 아빠는 서로 깊이 포옹까지 한 후에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 모르는 무슨 일 있는 거지? 둘이 지금 한 행동 너무나 낯설고 희한했던 행동인 건 알지? 말해줄 거지, 그치? 아빠가 저한테 손으로 휘휘 나가라는 듯한 표시를 하더라고요. 혼자 있고 싶으신 듯 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아빠와 한 번 더 악수를 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잠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 재촉 좀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도 뜸들일 건 또 뭐랍니까? 정말 너무 답답해서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자,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고 여기에 벤치가 있어. 나 물도 2병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숨 좀 쉬자. 한 번에 하나씩. 자, 잘 들어. 그동안 있었던 일 말해줄게. 줄이지 말고 제대로 말해줘. 이번에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평생 한마디도 안 하고 산다고 해도 내가 바가지 안 긁을게. 약속해. 힘들지만 어쨌건 자세하게 말은 해야 해. 아버님 쓰러지실 즈음 말이야. 사실 회사가 엄청난 빚더미를 안고 있었어. 부채만 37억.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늘 아빠 회사가 큰 흑자일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외국의 큰 조선소에서 자기네들이 쓸 부품 의뢰를 했었나 봐. 그 조선소만 뚫으면 정말 지금과는 다른 규모의 발주를 받게 되는 거야. 밤낮 없이 개발에 매달리셨던 거지. 선 제작한 것까지 해외로 보내줬고. 그 과정에서 이미 10억이 넘게 비용이 소모되었는데 전체 발주 금액이 200억이 넘으니까 그 정도는 감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야.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된 거야. 개발비랑 생산비 모두를 날리게 된 시점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님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져 있던 파일이랑 그나마 회사에 남아있던 돈을 들고 직원이 달아나 버린 거야. 그리고 회사 노하우를 상대 회사에 팔아버리고 잠적한 거지. 자기는 잡히면 도둑질에 기업 비밀 유출까지 걸려서 감옥에 가게 될 테니까 양쪽에서 돈만 받고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졌어. 그렇게 엎친 데 덮친 큰 악재 2개 때문에 아버님 쓰러지셨던 거야. 내가 회사를 맡아서는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뛰었던 거고.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가 물건을 많이 발주받아 놓고 쓰러지셔서 그 발주한 것만 처리하면 회사가 다시 제대로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느라 진 빚도 많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원까지 도망을 가버린 데다가 미래에 개발해야 될 데이터인 중요한 자료들까지 다 빼돌려진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문제가 복잡하더라고. 일단 업체가 해외 업체라 분쟁을 조절해줄 곳을 찾아 일부라도 변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거래처에게는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해야 했고 무엇보다 기술 유출에 대한 소송이 제일 힘들었어. 그랬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기존 거래처들을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상황이니 혹시 남아있는 설계도면 주고받았던 설계도면이 있으면 공유해달라고 해서 남아있던 것을 모으는 한편 상대 회사에는 소송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몰래 가지고 나간 기업 비밀 그거 함부로 쓰게 되면 이때까지 우리한테 물건을 받았던 회사한테 다 얘기해서 그쪽 물건 못 사게 보이콧 시킬 거라는 일종의 협박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래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얘기하고 혹시 다른 곳에서 더 싸고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면 그냥 하시되 조금만 아빠의 회사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인사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 캐릭터로서는 진짜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부품도 다시 생산하고 연구 자료도 하나둘씩 모으고 그렇게 아빠 회사를 정상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37억은 정상화된 회사에서 처음 일궈낸 매출이었던 거죠. 매출을 가지고 그동안 졌던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아빠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말을 하지. 대체 달려있는 입 가지고 왜 말을 안 해서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건데? 미리 말해줬으면 내가 쓸데없이 오해하고 그러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미안해. 그런데 매일매일이 너무 전쟁 같았어. 하루에도 12번씩 상황이 바뀌고 그나마 내 회사는 부사장이 버티고 있어줘서 크게 신경 안 쓰고도 굴러갔지만 그래도 아예 모른 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살았다. 딱 하나, 내가 아버님께 약속한 게 있거든. 아빠한테 약속을 했다고? 나 결혼 전에 아버님이랑 낚시 한번 간 적 있잖아. 그때 아버님이 계속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 순리대로라면 당신보다 내가 더 오래 사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 결국 내 딸의 행복을 부탁할 사람은 너뿐이다 이러시면서 내가 당신한테 잘해야 하는 건 남편으로서 알아야 할 일이고 장인으로서 부탁할 게 하나 있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셔라. 무슨 부탁이시냐 했더니 남편이 해준 얘기는 제게는 좀 충격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해서 나 때문에 걔가 힘든 일은 없게 그러고 살긴 할 건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나 때문에 내 딸이 힘든 시간이 오면 그때는 자네가 날 좀 도와주게. 내가 내 딸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게 나 좀 도와줘. 약속할 수 있겠나? 네, 약속할게요. 아버님 때문에 제 아내가 힘들지 않게 제가 아버님을 돕겠습니다. 그거면 돼. 둘이 잘 살아.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정말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 주책 맞은 노인네 앞에서나 한 번씩 표현 좀 하지. 뒤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울리는 건지 정말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속이 다 울렁거릴 정도로 펑펑 우는데 에휴, 남편은 옆에서 멀뚱히 앉아 어깨만 2번 툭툭 두들기더라고요. 다른 때 같았으면 다정하지도 멋있지도 않다고 또 불평을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 2번 두들기는 손짓이 충분히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서 남편은 아빠 회사를 살려낸 거였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와서 그날까지 갚았던 모든 돈의 액수를 귀에다가 속삭여줬던 거죠. 그 액수가 가슴을 짓눌러 회복이 더디던 아빠가 액수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셨는지 다음 날부터의 회복 속도는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결국 2달 뒤에 아빠는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셨어요. 엄마는 제게서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사는 동안 다시는 사위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혼자 100번쯤 말씀하시더니 남편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남편에 대한 애정 표현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남편이 독수리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몽골에 직접 가서 한 마리 잡아오실 마음이 충분히 있으실 정도로 사위 사랑으로 가득 차셨거든요. 남편이 동분서주 애써준 덕에 부도는 당연히 막았고 매출도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해결이 돼서 그 내부 자료 빼돌렸던 직원은 조만간 법의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남편도 저도 그렇게 해줄 마음은 없어요. 아빠 마음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선처 없음으로 마음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잡히면서 상대 회사로 유출됐던 자료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에 아빠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퇴원하고 재활치료를 한 지 2달 만에 회사로 복귀하셨습니다. 남편도 이후에 자기 회사로 돌아가긴 했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아빠 회사에서 아빠 일을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는 사위 없으면 일하기가 싫다고 하실 정도로 사위 사랑이 지극해지셨거든요. 고맙게도 그 2 사람은 예전보다는 좀 더 말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엄마와 저도 좀 사는 맛이 나네요. 저와 엄마는 나중에 남편에게 의심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말없는 남편은 그냥 시익 한번 웃고 말았지만 저와 엄마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원망 아닌 원망도 했죠. 그렇게 할 거였으면 중간에 말이라도 해주지 왜 말도 안 해서 사람 의심하게 만드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말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서 말 안 했대요. 제가 이런 남자랑 삽니다. 웃긴 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빠가 남편 편을 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말해봐야 속상한 사람만 늘어날 거, 말 안 한 거는 당연한 거고 잘했다고 말이죠. 엄마가 똑같은 놈이라고 중얼중얼 하시면서 고개를 젓는데 그게 얼마나 어이없으면서도 웃기던지요. 지금도 말 없는 것 때문에 가끔 제가 복장이 좀 터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남편에게 정말로 많이 고맙습니다. 앞으로 말 없다고 구박하지 않고 제가 오히려 말 잘 들으면서 살아보려고요. 저희 다음 달에는 넷이서 낚시를 가기로 했습니다. 저랑 엄마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갯바위는 다음에 따로 더 익숙해지면 가고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가서 배낚시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아빠가 회사 바쁜데 뭐하러 여행 같은 거 가냐고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아빠도 쓰러지신 후 뭔가 달라지셨는지 제가 여행 가자고 했더니 먼저 딱 날짜를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숙소 하나 잡아서 나름 부부 동반 세대 여행을 하려고요. 요즘 그 계획 짜느라 저는 하루가 짧습니다. 연구소 일보다 여행 계획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 저 사실 엄마 아빠랑 여행 가는 거 처음이라 너무 설레요. 거기에 남편까지 함께라니 정말 꿈 같습니다. 말 없는 우리 아빠와 남편 정말 사랑합니다. 둘 다 말이 없을 뿐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우리 가족에게 왔던 이 고난이 가치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 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평생 아빠의 진심을 모르고 남편의 진국인 모습을 모른 채 살았을 테니까요. 요즘 살면서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